제3장에서는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 5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행태론적 접근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그 시기적으로 앞서 있었던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테일러가 주장을 했고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임 스터디 앤드 모션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타임 스터디와 모션 스터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차별적 성과급제입니다. 차별적 성과급제.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그 달성된 기준부터는 좀 더 대폭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고요.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1920년 그리고 30년대 진행이 되었고요. 핵심은 뭔가 하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정말 효율성을 증가시켜주는가, 작업 효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을 미국 시카고에 있는 호성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험을 했던 것이 바로 인간관계론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예요. 주도했던 학자는 메이오라는 학자인데 결론은 뭔가 하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작업 여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작업자들 간의 사회 심리적 요인,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름을 인간관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별표 하나만 해보시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이 질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과학적 관리론이나 과학적 관리론은 폐쇄체제이고 인간관계론은 개방체제를 강조한다. 자, 이런 질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시 한번 말하면 과학적 관리론은 폐쇄체제를 강조하고 인간관계론은 개방체제를 강조한다. 그래서 제가 별표 하나를 부여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답변하실 때 아마 맞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정답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두 가지 다 폐쇄적인 그런 이론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데 주안점을 두는 폐쇄적인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가서 행태론적 접근 방법을 봅니다. 이 방법은 사람의 행태에 연구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행태론은 허버트 사이먼이 1940년대 때 이제 성립한 이론으로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인 연구를 주장을 했죠. 과학적인 연구는 연구 대상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가치고 하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value와 fact라고 하는 가치와 사실로 구분해서 연구 대상에서 이 가치는 배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value free라고 그럽니다. 이게 free, free는 그냥 공짜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치 배제라고 해서 value free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사이먼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느냐, 따라서 과학적인 연구 대상에 맞지 않다,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가치 중립성도 추구되는 거예요. 가치 중립성이 추구된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허버트의 행태주의는 우리가 정치행정 새-이론론 이렇게 부릅니다. 정치행정 새-이론.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하고 뭐가 다르길래 세이원론, 세자를 붙이는가? 그것은 이 세이원론에서는 행정에 있어서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정치행정 세이원론, 세자를 붙이게 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생태론적 접근방법에 들어갑니다. 교재 5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방법은 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인정을 해가지고 행정하고 환경하고 그런 상호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거시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러니까 생태론적 접근법은 미시적인 게 아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론에서는 두 이론이 중요한데요. 하나는 가우스의 생태론, 60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우스의 생태론에 보면 가우스는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 7가지를 제시하는데 이 7가지를 좀 번거롭지만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민, 장소, 사회, 기술, 물리적 기술, 욕구, 사상, 이념, 재난, 인물 이렇게 7가지인데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있는 리거스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거스는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옮겨가는데 그 과도기적인 사회, 그 중간에 과도기적인 사회가 있다. 그게 바로 프리즘적인 사회다. 프리즘적인 사회다. 중간에 있는 사회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프리즘적 사회의 관료제 모형이 뭐냐 해서 제시하는 것이 사랑방 모형, 이것보다는 살라 모델, SALA, 살라 모델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정리하면요, 농업사회에서 그 다음 프리즘적 사회, 그 다음 산업사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 사회의 그 관료제 모형을 가리켜 농업사회는 안방 모형, 그 다음에 이 프리즘적 사회의 모형은 사랑방 모형, 그리고 산업사회는 사무실 모형, 그렇게 됩니다. 안방 모형, 사랑방 모형, 사무실 모형. 근데 중요한 게 이 사랑방 모형, 살라 모델의 특징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별표 하나 부탁드리고요. 살라 모델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는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이 살라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적 사회, 그 프리즘적 사회를 여러분은 개발도상국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법규하고 사실상의 집행하고가 맞지 않는 거예요. 괴리가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법규하고 사실상의 집행 사이의 괴리가 있다. 이걸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양초점성입니다. 초점이 두 개 있다. 양초점성. 이거는 뭐냐 하면 관료들이 실제 법적으로는 권한이 많이 제약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 이 말이죠. 양초점성이라고 합니다. 관료들이 법적으로는 제약을 많이 받는데 현실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가격 불확정성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마다 가격이 다르다. 어떤 신분이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가격을 낮게 해주는, 일반인들한테는 가격을 높이 책정하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분이나 이런 권력 같은 것이 어떤 가격에 작용하는 걸 가리켜 가격 불확정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론은 중요한 게 리거스의 살라 모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생태론은 공헌한 바도 있습니다. 또 약점도 가지고 있죠. 간단히 보면 60페이지입니다. 생태론은 그 장점으로서 후진국의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 데 기여를 했다. 방금 말씀드린 살라 모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또 중범위 이론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를 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야기할 것은요. 중범위 이론은 일반 이론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일반 보편적 이론은 가지 못한 그러한 정도의 이론을 중범위 이론이라고 합니다. 중범위 이론을 구축했고요. 여기서 그러면 보편적 이론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비교 행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비교 행정에서. 정리하면 생태론은 그러한 보편적 이론까지는 못 가고 중범위 이론 구축이었으나 나중에 이 생태론이 발전해서 이제 비교 행정이 형성이 되는데 이 비교 행정에서는 보편적 이론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너무 환경 결정론이다. 행정을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로만 보는 환경 결정론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고 있다. 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체제론적 접근 방법입니다. 체제론은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환경으로부터 행정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투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구가 있고 하나는 지지가 있습니다. 요구라는 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을에 우물을 만들어 달라, 저 길에 육교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이 요구가 되겠고, 지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부에 세금을 내겠다, 이런 것이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이제 투입이 이제 행정 체제로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 체제 안에서 전환이 됩니다. 그 전환이 컨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컨버전이라고 하는 전환을 통해서 정책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멀리 온 양어선들이 생선을 잡아와서 그걸 통조림 공장에 서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산출이고요. 그 산출은 바로 통조림 캔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시 이제 환류가 되어서 새로운 투입이 일어나. 이런 과정이 이제 체제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개방체제의 특성입니다. 별표 하나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항상성은 뭐냐 하면 현상 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어떤 안정 상태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61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산소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호흡을 더 빨리 하는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산소를 몸속에 보충하게 되는 하나의 안정 상태를 추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의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방체제라는 건 좋은 건데 왜 부의 엔트로피냐, 이걸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엔트로피라는 게 소멸되는 걸 말하고 해체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체제는 소멸되고 해체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의미의 부의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플러스 정의 엔트로피 놓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체제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엔트로피를 낮추려고 하는 무의 엔트로피다. 그래서 조직이 해체되고 조직이 소멸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외에 한 두 가지 간단히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등종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종국성. 등종국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옛말에 뭐로 가도 한양에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방체제라고 하는 것은 신축적인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달리 하더라도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게 등종국성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가 전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방체제는 전체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면은 전체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다. 전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을 합한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서 파악을 하라. 이게 개방체제의 전체 네 가지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제로는 나름 또 한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좀 현상 유지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들어가서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입니다.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은 교재 62페이지에 있는데요. 간단히 그 핵심을 말한다면 이것은 특정한 제도가 한 사회 내에서 실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밝히는 것이 신제도주의 접근법이 되고요. 이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인데요. 이 부분은 별표 3개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역사적 제도주의는 바탕이 되는 학문이 정치학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학이 되겠고요.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학 혹은 인류학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고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토대가 되는 학문은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우선 역사적 제도주의부터 보면요. 역사적 제도주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개인의 행위는 제도 속에서 형성된다. 제가 62페이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나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비해서 좀 더 거시적인 테마에 초점을 둔다 했어. 그래서 이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런 내용이에요. 똑같은 정책인데 왜 국가마다 다를까? 예를 든다면 줄기세포 연구라고 합시다.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정책이 어떤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는 생명윤리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해서 수용을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왜 그 정책이 나라마다 다른 상이한 서로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 제도 속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 제도주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경로 의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로 의존성. 그래서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T 시점이라고 합시다. T 시점에서 형성된 제도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형성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이런 환경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환경이 변화되면 그 만들어진 제도도 따라서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도 이미 만들어진 제도 그대로 지속되는 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T 시점에서 어떤 제도가 형성된 것이 T 플러스 1 시점,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선택을 제약하게 되는 거다. 제약하게 되는. 그걸 가리켜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의 정책은 오늘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 어제 정책의 유산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T 플러스 시점에서 형성된 제도가 독립변수가 되어서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선택을 제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2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보다는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책적인 지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로 의존성 개념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두 번째로 사회학적 제도주의입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개념을 가장 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제도 변화의 핵심입니다. 제도 변화의 원천을 효율성의 추구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것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닮아가기 위해서 제도가 변화된다. 그걸 가리켜 그 밑에 줄에 있는 동형화라고 합니다. 동형화. 다시 정리하면요. 이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효율성, 즉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서 행동한다.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유독 좀 달리 행동한다면 그는 맞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정당성을 닮아간다. 그래서 이 동형화라고 하는데 동형화는 그 밑에 줄에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강압적 동형화, 보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가 있는데요. 우선 강압적 동형화라고 하는 것은 외부 압력의 결과로 조직이 변화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IMF 시대 때 이제 구제금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IMF에서 그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게 강압적 동형화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모방적 동형화는 성공적인 어떤 조직을 모방을 해서 하는 걸 모방적 동형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규범적 동형화. 이것은 전문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전문적인 협회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제학이 토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교재본 밑에서 네 번째 줄, 6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윌리엄슨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것만 우선 소개를 하고 나중에 문제에서 또 언급하겠습니다. 시장보다는 위계질서, 위계질서라고 하는 게 기업을 말하고요, 관료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를 통해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수 있는 경우는 기업을 통해서 자체 내 조직을 통해서 생산하지 시장에 맡기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겠는데요. 공공선택론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64페이지 의 부분을 보면요. 정부를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공공재의 소비자로 간주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행정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운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정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운동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몇 가지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기본 과정, 이번 기본 과정을 보겠습니다. 지금 64페이지 아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되겠습니다. 이건 분석의 단위를 개인으로 한다는 거죠. 모든 사회 현상의 그 분석, 이 출발을 개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보면 탈관료제 조직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분권적인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주요한 모형으로서 니스카넨과 에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관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쓸데없이 2배의 과잉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 설명을 듣고 조금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문제풀이에서도 언급을 다시 하겠습니다. 무슨 정치가가 있고 관료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정치가는 뭐냐? 정치가들은 사회후생, 그러니까 소셜 웰페어입니다.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을 원합니다. 그 순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총편익 마이너스 총비용이 됩니다. 총편익 마이너스 총비용이라고 하는 이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까지 공공재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관료들은 다릅니다. 관료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느 지점까지 생산하느냐. 다시 말하면 MR equal MC, 한계 수익, 한계 비용이 같은 지점까지 생산하는 게 최적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러나 이 관료들은 총편익 equal 총비용까지 생산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정치가들은 총편익 마이너스 총비용이 최대가 된다. 이걸 원했는데 관료들은 총편익 equal 총비용의 수준까지 하게 되는 그 수준이 바로 2배의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로 관료들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교재 중간에 있습니다. 에로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으로서 불가능 정리라고 합니다. 에로의 불가능 정리입니다. 에로의 불가능 정리는 우리가 이렇게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5가지를 다 내용을 이해하기는 좀 힘드니까 5가지가 어떤 게 있다는 것은 우선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최소한의 합리성.
최소한의 합리성, 이걸 가리켜 이행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이행성의 원리. 두 번째가 6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관계가 없는 무관한 대안과의 독립성. 여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파레토 원칙입니다. 파레토 원칙. 네 번째가 보편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그럼 다섯 번째가 비독재성. 비독재성.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고 내용까지 이해해야 될 거 두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까 최소한의 합리성, 즉 이행성의 원리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래 조건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A가 B보다 선호되고 그 다음 B가 C보다 선호되면, 자, 다시요. A가 B보다 선호되고 B가 C보다 선호되면 A가 C보다 선호되어야 한다. A가 C보다 선호되어야 한다. 이게 이행성의 원리.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무관한 대안과의 독립성. 요걸 가리켜 독립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독립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만약에 두 대안을 놓고 우리가 사회적 선호를 결정하려고 한다면 두 대안입니다. A 대안, B 대안이라고 합시다. 그럴 때 이 두 대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의 대안, 즉 대안 C로부터는 독립적이라야 한다. 두 대안만 가지고 따지는데 쓸데없이 C가 끼어들면 안 된다. 이게 독립성의 원리가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세 개는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로의 불가능점 설명드렸죠. 그래서 니스카넨의 예상 극대화 그리고 에로의 불가능 정리 그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고 대표적인 학자는 후설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주관적 의식을 강조하니까 따라서 여러분 거시적입니까? 미시적입니까? 미시적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은 이런 이야기죠. 인간의 어떤 의식, 인간의 마음이 빠져있는 객관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건 인정할 수 없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이나 마음이 빠져있는 객관적 존재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는 내면 세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 인간의 마음 다루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 세계는 겉으로 어떤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관찰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건 어디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행태주의가 되는 거죠. 그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이 바로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학에서는 행태주의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출해 본다면 행태론에서 말하는 외면적으로 표출된 행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학에서는 어떤 내면적인 의도가 중요하다 해서 수동적인 자아가 아닌 능동적인 자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현상과 사회현상으로 구분할 때
정신현상으로는 수동적 자아가 아닌 능동적 자아를 강조하고요. 사회현상으로는 원자적 자아가 아닌, 원자적 자아라는 게 바로 행태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원자적 자아가 아닌 사회적 자아를 강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학적 접근 방법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생각하겠죠.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공부분을 혁신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공부분 혁신에 대해서 만약에 현상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공공부분을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 그 조직이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의 생각, 마음이 조직에 정말 잘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게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할 때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의도에 대한, 인간의 의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은 상호 주관성이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보는 눈이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하다. 이게 상호주관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호주관성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은 현상학자들은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주관성을 확립할 수가 있다. 의사소통은 이런 내용입니다. 의사소통은 경청을 중요하다. 경청이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잘 들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 종교인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엄마의 말을,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엄마들은 그 아기의 말을 잘 알아듣거든요. 다른 사람은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종교인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는 엄마는 아기의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경청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현상학에서는 의사소통을 하면요,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합의하는 합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면 현상학에서는 관계없다 이렇게 하시고, 합의적 결정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째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더니즘에 반발해서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티가 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맥락 의존적이라고 합니다. 맥락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보는데요. 포스트 모더니티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한번 보면요. 포스트 모더니티는 우리가 첫 번째는 객관주의를 배척합니다. 사회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구성주의입니다. 사회 현실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진다는, 너가 해석하는 게 따라 내가 해석하는 게 따라 달라진다는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구성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요. 근데 어떤 보편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리다. 헛된 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존중하는
지식의 상대주의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가 해방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이게 해방주의고 자유로워야 한다. 네 번째가 과정을 중시합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티하고 대비된 반대다 그랬죠. 그래서 모더니즘에서는 결과를 강조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티의 주요한 이론을 소개를 하면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6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폭스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의 담론 이론이 되는데요.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이때 공동체주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결론은 뭐냐면, 공동체주의를 아무리 하더라도 시민들 간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시민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이분들은 담론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대화, 담론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담론을 통해서 시민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이게 이제 폭스와 밀런의 담론 이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파머라고 하는 사람의 성찰적 언어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화면에 있는 7번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에서 상상, 해체, 탈, 영역화, 타자성 돼 있죠. 이게 파머의 성찰적 언어 분석이고요. 별표 2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머는 이런 주장이에요. 주장이 뭐냐면 합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걸 뭐로 대체해야 되는가? 방금 읽어드린 네 가지 상상, 해체, 탈영역화, 타자성으로 행정을 이행하라. 이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해석, 이게 이제 제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합리적 해석은 대표적인 인물이 막스 베버입니다. 그 옆에 하나 좀 기록을 해 주시죠. 베버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 자체로도 하나의 문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버의 합리성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 것 되니까 이것도 좀 기억해요. 막스 베버는 합리성의 기준으로서 실질적 합리성, 그 다음에 형식적 합리성, 그 다음에 이론적 합리성, 그리고 실천적 합리성,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두 번째 형식적 합리성이고, 여러분은 막스 베버가 관료제 만들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막스 베버는 관료제가 정말 이 두 번째 형식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관료제를 아주 좋게 보았던 사람이 막스 베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고요. 근데 이러한 합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고 본 게 파머고, 파머는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상상, 즉 상상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규칙에 얽매이지 말자. 그래서 상상력으로 행정을 운영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상력이고요. 그러니까 이 파머의 생각은 뭐냐면 막스 베버가 합리성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합리성의 역할을 포스트 모더니티에서 이 상상이 대체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해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과거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행정을 운영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 해체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의 근거를 파헤치자라는 거예요. 무슨 이론이 있다? 그 이론이 뭐냐 하는 거죠. 그 이론이 정말 진실한 것이냐?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론 같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재를 한번 보면 세 번째 줄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닌 상황에서 객관성을 추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해체고요. 세 번째가 탈영역화라는 것이 영역 해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역 해체. 서로 학문들은 지식의 경계는 없다. 서로 이제 다양하게 교류를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더니티에서는 뿌리가 탁 박혀 있다면, 뿌리를 중심으로 통합이 되었다면 포스트 모더니티에서는 아니다. 분산되어 있는 다원성을 이렇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영역 간의 경계를 파괴한다는 것이 탈영역화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어떤 도덕적인 그런 타자로 인정하죠. 이 말은 상호 개방적인 인간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 1번입니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 물론 가능합니다.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하다.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며 논리적 실정주의를 신봉한다. 맞습니다. 3번 보면 명백한 자극,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게 틀렸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심리학적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심리학적 행동주의에서는 3번 지문의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행태주의에서는 만약에 특정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이 나오면 그 반응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의 개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태도라든지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행태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3번 지문처럼 그런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보면 행태의 규칙성,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 맞습니다. 그리고 5번은 방법론적 개체주의 맞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생태론적 방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보면 생태론적 방법은 유기체와 환경과의 관계 맞습니다. 2번 생태론적 방법에 따르면은 행정은 일종의 유기체 맞습니다. 환경하고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 맞습니다. 3번 보면 생태론자들은 서구의 행정제도가 후진국에 잘 안되는 이유는 환경의 이질성에 있다고 주장, 그렇게 다 연구가 되었죠. 맞습니다. 4번 보면 생태론적 접근 분석 수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거시적입니다. 미시적이 아니고요. 그 미시적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체제 방법 잘못된 것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안정적인 선진국에 적합한 유형이고요. 그리고 현상 유지적인 그런 성격을 지닙니다. 1번 보겠습니다. 정체성과 현상 유지적인 성격 맞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잘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선진국에 적합해요. 자, 2번 보면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발전도상국, 적합하다 아닙니다. 발전도상국이나 후진국이나 이런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보면
행태적인 측면은 잘 다루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 행태적인 것은 행태주의에서 다루게 되겠죠. 4번에 보면 특수한 인물의 어떤 리더십 이런 거는 과소평가한다. 맞습니다. 하나의 큰 체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속에 각 개인의 어떤 성격은 과소평가합니다. 5번에 보면 권력이나 정책 결정 등 가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권력이나 정책 결정 혹은 가치 이런 건 전부 다 체제 접근법에서는 하나의 블랙박스로 취급합니다. 블랙박스라고 하는 게 암상자죠. 암상자 속에 다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고려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공공선택론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1번에 공공선택론은 뷰캐넌 경제학자가 발전시켰다. 맞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공선택론이라는 것은 비시장 분야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한 거예요. 비시장 분야 당연히 정부가 포함되죠. 그 정부 활동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한 게 공공선택론. 그 1번 질문은 맞습니다. 다음 2번 보면 공공선택론에서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다. 그렇습니다. 방법론적 개체주의라 그러죠. 방법론적 개체주의. 그래서 개인이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사상적인 연원이 정부 서비스 공급에 시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맞습니다. 이게 행정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운동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운동 맞습니다. 4번 보면 민영화 이 공공선택론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민영화라는 것이 공공부문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공공선택론자들의 주장 내용입니다. 5번에 보면 공공선택론은 공평한 배분만 강조한 나머지 효율성을 무시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공공선택론은 오로지 효율성만 따집니다. 형평성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 옳지 않은 거 봅니다. 1번에 과학적 방법은 행태주의고요. 보다는 해석학적인 방법 맞습니다. 1번 질문 맞고요. 2번에 보면은 조직을 의도적 행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현상학은 의도적 행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고요. 3번에 보면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산출한 결과에 있다. 이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고 여기에 보면 산출한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행태주의가 되겠습니다. 현상학은 결과보다는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합니다. 4번에 보면 조직 내외 인간들은 다른 사람 행위에 의미를 부여 맞습니다.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별표 2개 부탁합니다. 자, 6번 니스카넨의 예상 극대화 모형 혹은 예상 극대화 가설 다 맞는 말이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정치가와 관료는 달라의 입장이 제가 설명드렸죠. 정치가는 사회 후생의 극대화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 후생, 소셜 웰페어가 극대화되는 게 자기 다음에 선거에도 도움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회 후생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총편익 마이너스 총비용 그게 순편익인데 그 순편익이 극대화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정치가는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3번에 보면 관료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경쟁이 그렇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행태를 보면은 과잉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과잉 생산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의 2배 정도 됩니다. 그 과잉 공급을 왜 하느냐? 그 과잉 생산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국민의 예산으로 다 충당이 되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없죠. 또 일을 많이 해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수입이 또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해야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또 산하기관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퇴직한다고 할 때 그 자리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3번 질문처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경쟁으로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관료는 한계 편익, 한계 비용. 그래서 제가 그랬죠. MR equal MC. 이거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다. 그렇죠?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4번 지문에 있는 한계 편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 MR equal MC가 교차하는 점에서 생산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되는 거예요. 관료가 공급하려고 하는 그 시점하고 다릅니다.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 옳지 않은 것. 이 문제는 별표 3개를 달아주세요. 이 모형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1번 보면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을 비판한 모형이다. 그렇습니다. 그 비판을 했고요. 두 번째 봅니다.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에만 관련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길어지겠는데 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형태의 예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던리미는요. 핵심 예산, 다음 관청 예산, 다음 사업 예산, 초사업 예산, 요 4가지입니다. 다시요. 핵심, 관청, 사업, 초사업. 각각의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좀 필기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예. 핵심 예산의 경우는 뭐냐 하면 해당되는 게 봉급이나 인건비나 이런 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기관의 자체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설 운영비라든지. 그러니까 봉급이나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 같은 자체 운영 경비를 핵심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루는 기관은 집행기관이라고 해요. 집행기관. 집행기관을 예를 든다면 경찰청 같은 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기관의 경우에 이 핵심 예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중하위직 관료다. 고위 관료는 아니고요. 중하위직 관료가 이 핵심 예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 적용되는 계층은 중하위직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출장비가 좀 증가되고 하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관청 예산입니다. 관청 예산은 방금 말한 핵심 예산에다가 민간 지출 예산을 플러스한 거예요. 민간 지출 예산. 예를 든다면 기업에 대한 지출 이런 거, 기업에 대한 이전 지출 이런 게 해당이 되겠고요. 관청 예산을 다루는 기관을 우리가 이전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전 기관에서 하는 일은 주로 이제 보조금,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고위직 관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고위직 관료들이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처럼 이 예산 증가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른 외부의 기업에 대한 이전 지출을 해주면 자신의 그 외부 영향력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산이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방금 말한 관청 예산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전 예산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전 예산. 그 이전 예산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 같은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 예산을 다루는 기관을 우리가 통제기관이라고 합니다. 통제기관은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 전달하고 감독하고 이런 게 통제기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초사업 예산인데요. 초사업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 하면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타 부처 예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타 부처 예산을 초사업 예산이라고 한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핵심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핵심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 집행기관. 그 집행기관을 우리가 전달기관 이렇게도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그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중하위직 관료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2번입니다. 관청 예산의 경우는 중하위직 관료는 관심 없어요. 예산 정대되는 거. 누가 관심입니까? 고위직 관료들은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 적용된다. 됐죠? 세 번째입니다. 통제기관 경우는 이게 이제 타 부처에다가 이전하잖아요. 그걸 이전 예산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타 부처에 이전하는 거니까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동기가 약할 수밖에 없다. 통제기관은 그렇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만약에 고위 관료가 선호하지 않는 기능, 이 기능 우리 부처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민영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에다가 떠넘기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도 되는데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은 출제 가능성도 높고 또 문제가 출제되면 정답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을 비판한 모형이다. 왜냐? 니스카넨은 관료들 구분하지 않고 전체 관료가 다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던림이 아니다. 관료도 관료 종류에 따라서 중하위직이냐 고위냐 고위 관료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이번에 보면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 일부분에만 그렇습니다. 핵심 예산은 중하위직에, 관청 예산은 고위직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맞고요. 3번의 고위직 관료는 금전적 편익보다 그렇습니다. 금전적 편익보다는 업무 성격, 자기에게 맞게 부처를 좀 이걸 세이핑한다 그래요. S-H-A-P-I-N-G 세이핑한다. 그래서 금전적인 편익보다는 자기 부처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진다. 맞고요. 4번에 보면 4번의 합리적인 관료들은 합리적 관료라는 건 뭐냐면 자기 걸 잘 챙길 줄 아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규모의 엘리트 중심이고 정치 권력의 중심에 접근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권하겠죠. 4번 맞고요. 5번 보겠습니다. 통제기관인 경우는 예산이 증가할수록 어떻기 때문에 예산을 정액하려고 한다.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통제기관은 이전 예산이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이전 예산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많이 가져온다 해도 다 부서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렇게 동기가 높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8번입니다.
관청 형성 모형 옳은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위 관료의 경우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기가 원치 않는 기능은 민영화, 지방정부 떠넘긴다. 1번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 아니죠. 이 사람들은 예산 극대화보다는 자기 부처의 모습을 자기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세이핑한다 그랬죠. 2번 틀렸고요. 3번에 보면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 예산의 정대. 아니죠. 중하위직 관료들은 그 핵심 예산의 정대에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했습니다. 4번에 보면 관료들은 공적 이익 우선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우선한다.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은 역사적 신제도주의,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행정기관이나 의회,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 대상이다. 요거는 신제도주의가 아니고 구제도주의입니다. 1번은 맞지 않고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똑같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어떤 나라는 수용이 되고 어떤 나라는 수용이 안 된다. 줄기세포 연구 이야기를 했죠. 어떤 국가에서는 받아들이고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국가에서는 받아들여 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봅니다. 3번에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 지속성입니다.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걸 말하고 경로 의존성을 갖는다. 한번 정해진 것은 다음에 어떤 사회 변화가 오더라도 응당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고 종전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변화를 하는데 따르는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우려하는 데서 생기기도 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공식 플러스 비공식.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포스트 모더니티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티와 대비되는 것이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해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텍스트를 해체한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보겠습니다. 인간위성, 인간중심적인 요거는 모더니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티는 이런 관점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틀렸고요.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이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맥락 의존적이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다음 4번 보면 행정에서의 상상, 해체, 타자성 등을 강조했다. 네 가지 설명했었죠. 그래서 여기 영역 해체, 상상, 또 타자성 이런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조직의 배태성, 제도적 동향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보면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배태성의 특징은 뭐냐면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조직 배태성이라고 합니다.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경제적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적 정당성, 다른 다수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지닌다는 거죠. 1번 질문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고치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하려고 한다. 1번이 틀린 문장이니까 정답 1번 되겠습니다. 2번 보면 제도적 동형화, 특정 조직이 다른 걸 담는 것,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거기 3번 지문에 있거든요. 강압적 동형화, 모방 규범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강압적 동형화는 외부 압력의 결과로 조직이 변화하는 걸 말하는데요. IMF 구제금융을 이야기했었죠. IMF 구제금융 시기에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에 대해서 IMF가 구조조, 아주 폭 정도가 큰 구조조정을 요구한,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이런 게 이제 강압적 동형화고요. 모방적 동형화, 이는 어떤 조직이 성공적으로 했다면 그 성공적 조직을 모방하는 것이 해당이 되겠고, 규범적 동형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예를 들면 전문협회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규범적 동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조직이 동형화된다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 같이 인식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직이 결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